이 낯선 향기, 누구를 데려온 거야? 나의 7년이 이 셔츠 하나로 무너졌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냉장고 진동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2시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차가 주차장에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어둠 속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당신 누구랑 있었던 거야? 남편은 신발을 벗다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당황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냉장고 진동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조명을 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대답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날 이후 저는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년 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병원 일이 바쁘다며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잊었습니다. 제 생일도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개원이는 원래 바쁘니까요. 정형외과는 특히 야간 응급 환자가 많으니까요. 여보, 오늘 당직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조심해서 와. 매번 같은 대화였습니다.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드라마를 봤습니다. 혼자 잠들었습니다. 결혼 7년 차, 36살의 제 일상이었습니다. 변화는 작년 가을 송년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박정훈 정형외과 직원들과의 자리였습니다.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2명, 그리고 상담실 실장. 제 옆자리에 앉은 김 간호사가 귓속말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실장님 정말 능력자세요. 병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신데요? 저기 원장님 옆에 앉으신 분이요. 남편 옆자리.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여자. 3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웃음이,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최윤희 실장님이요. 작년에 오셨는데 진짜 일 잘하세요. 원장님이 완전 신뢰하시더라고요. 신뢰.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송년회 내내 저는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걸 때의 눈빛, 자료를 건넬 때 스치는 손, 농담에 웃을 때의 표정. 전부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최윤희 실장, 일 잘한다던데? 응. 그 친구 덕분에 병원이 안정됐어. 상담부터 마케팅까지 다 알아서 하거든. 나이가 어떻게 돼? 33. 넷?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남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지면서 남편의 귀가는 더 늦어졌습니다. 새벽 1시, 2시, 어떤 날은 아예 병원에서 자고 왔습니다.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습니다. 미안, 수술. 끝나고 회의하느라. 곧 들어갈게. 네, 조심히 와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그러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은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 빈 커피잔만 남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올해 1월이었습니다. 남편 병원에 소독약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했겠지만
그날은 급하게 들렀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진료는 끝났고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쩐 일이세요? 원장님 계세요? 약 좀 드리려고요. 아, 지금 상담실에 계세요. 최 실장님이랑 야근 중이신데. 상담실, 최윤희 실장.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연결됐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뭐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상담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편안한, 친밀한, 경계 없는 대화였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어요. 다음 달엔 마케팅 더 강화해 볼까요? 윤희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녁 뭐 먹을래? 원장님이 정하세요. 전 다 좋아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녁을 같이 먹는 게 문제인가요? 야근이 이상한 건가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냥 의심일 뿐인데, 그날 밤 남편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응. 회의가 일찍 끝났어. 누구랑 회의했어? 직원들이랑 다음 달 일정. 조율.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진작 퇴근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진료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진료 종료. 토요일 오후 2시 마감. 하지만 남편은 항상 그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공동계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병원 근처 레스토랑, 커피숍, 와인바. 2명 금액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10만 원대, 와인 20만 원대. 일주일에 2~3번씩 반복됐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샤워할 때도 잘 때도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에서 바뀌어 있었습니다. 2월 중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오전 저도 차를 몰고 병원 근처로 갔습니다. 병원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오후 6시 간호사들이 퇴근했습니다. 물리치료사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7시가 됐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병원 2층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9시쯤 병원 정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윤희가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남편 차에 탔습니다. 조수석에 그녀가, 운전석에 남편이.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2세대 간격을 유지하며 뒤를 밟았습니다.
차는 병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강남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발레 파킹을 맡기고 둘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시간 후 둘이 나왔습니다. 와인에 취한 듯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서웠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호텔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비즈니스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보며 저는 핸들에 이마를 댔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명확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호텔 주차장 입구를 촬영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찍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당신 누구랑 있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는 정황 증거예요. 법적으로 불륜을 입증하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호텔 체크인 기록, 목격자 진술, 이 중 2가지 이상이 결합되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불법 촬영이나 도청은 오히려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는 증거로 인정되지만 제3자 대화를 무단 녹음하면 위법입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실행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혼인 기간, 상대방 잘못의 정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데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병원 원장이니 청구액을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 여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증거 수집, 소송 절차, 위자료 청구.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녹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 받을 때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배우자 간 통화는 일방 동의만으로도 녹음이 가능했으니까요. 이틀 뒤 기회가 왔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상담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침실에서 나와 베란다로 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녹음 앱을 켰습니다.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지금 집인데 아내가 좀 이상하게 굴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내일 얘기하자.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 눈치챈 것 같아.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다음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핸드폰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동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가족 공유로 묶여있던 계정. 남편이 깜빡하고 해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로그인하자 사진이 동기화돼 있었습니다. 최근 앨범을 열었습니다. 식당 사진, 와인잔 사진, 그리고 둘이 찍은 셀카, 차 안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그녀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모습,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사진들, 처음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송년회, 직원 회식. 하지만 겨울부터 둘만의 사진이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채윤이의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들. 남편이 실수로 캡처해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저녁 좋아. 우리 단골 가자. 원장님이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나도 그래, 집에. 가기 싫어질 정도야.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수백 개가 넘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부터 친밀한 내용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호텔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직접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호텔 측에 해당 날짜 체크인 기록을 요구하는 절차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문자 캡처, 카드 사용 내역.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이 높아요. 호텔 기록까지 확보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언제쯤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방문하시죠.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폴더명은 증거였습니다. 안에는 날짜별로 분류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 최윤희를 만나는 것. 변호사는 권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직접 그녀의 눈을 보고 싶었습니다. 3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저는 남편 병원으로 갔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진료 중이었지만 상담실은 비어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간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최윤희 실장님 계세요? 네, 상담실에 계신데요. 들어가실 거예요? 대답 대신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최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모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녹음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녹음기로 향했습니다. 이거 어젯밤 통화 녹음이에요. 박 원장님 목소리 익숙하시죠? 저는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왜 왔는지 알죠? 최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랑 우리 남편 사진 있어요. 호텔 가는 차량 영상도 있고 문자 캡처도 있어요. 다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사모님, 저는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 녹음되고 있어요. 조심해서 말하세요. 최윤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가을부터요. 누가 먼저?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박 원장이 결혼했다는 거 알았죠? 알았어요. 명확한 자백이었습니다. 알고도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 저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만 하죠.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당신한테도요. 사모님, 제발. 제발 뭐?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합의해달라고? 최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신 여기 계속 다닐 건가요? 그건 박 원장이 당신 챙겨줄 것 같아요? 아내한테 걸린 지금도. 최윤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녹음기를 챙기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아봤습니다. 조만간 변호사 연락 갈 거예요. 준비하세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병원에 갔다며? 응, 갔다 왔어. 왜? 당신이 궁금해서. 요즘 누구랑 그렇게 바쁜지.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언제부터였어? 작년 가을. 왜?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잘못 없어. 다 내 문제야. 그럼 뭐야?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미안해.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을 들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짐 싸, 뭐, 집 나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잠깐만. 얘기. 좀. 더 할 얘기 없어. 나가. 남편은 침실로 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옷을 챙겼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정말 이혼할 거야? 응,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나갔으면 해.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증거 제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먼저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남편 명의 병원 건물, 공동 명의 아파트, 각자 계좌의 예금. 병원 건물이 문제였습니다. 남편 단독 명의였지만 구입 당시 제 친정 지원금이 들어갔습니다. 친정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2억여. 당시 건물 구입 자금의 절반이었어요. 증빙 가능한가요? 네, 송금 기록 있어요. 통장에 남아있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건물 시세가 15억이라면 절반인 7억 5천이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거기에 친정 지원금,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요? 최소 10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위자료까지 합치면 12억 정도 예상됩니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남편과 최윤희 모두에게 진행했습니다. 남편에게 1억, 최윤희에게 5천만 원. 변호사는 금액이 높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할 겁니다. 증거보전 신청도 진행했습니다. 호텔 측에 해당 날짜 체크인 기록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 명의로 체크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시각은 제가 촬영한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윤희가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최 실장이 사직했대. 친한 간호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병원 내부 사정을 알려주던 유일한 내부자였습니다. 이유는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어요. 근데 다들 알죠. 원장님이랑 문제 생긴 거. 병원 분위기는 어때요? 안 좋아요. 직원들 다 눈치채고 있어요. 사모님이 오셨던 날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장님은요? 힘들어 보여요. 진료는 계속 하시는데 예전처럼 활기가 없어요.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재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가정법원 이혼 전문 재판부. 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남편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첫 기일은 주로 절차 확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 기일부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할 수 없을까? 무슨 합의? 금액이든 조건이든 재판까지 가지 말고 이미 시작했어. 끝까지 갈 거야. 위자료 더 줄게 원하는 만큼. 돈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남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도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두 번째 기일은 한 달 후였습니다. 본격적인 증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에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가 좀 이상하게 굴어. 뭔가 눈치챈 것 같아. 재판장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둘이 찍은 셀카 레스토랑 사진, 호텔 주차장 영상, 하나하나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단순 친분 관계였다고, 업무상 필요한 만남이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 심야 시간대 차량 이동, 친밀한 문자 내용, 최윤희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직장 상사였습니다. 업무 외 만남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몇 회 정도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주 만났어요. 호텔에 간 적도 있습니까? 최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네,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기일에서 재산 분할이 논의됐습니다. 병원 건물의 가치, 친정 지원금의 기여도,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 복잡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결국 조정이 제안됐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을 따로 불렀습니다. 합의 권유였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양측 모두 소모적입니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조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 10억, 위자료 1억, 최윤희로부터 3천만 원, 총 11억 3천. 받아들일까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면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네, 받아들일게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정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7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됐습니다. 11억이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배신당한 마음을, 병원 건물도 정리됐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폐업했습니다.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새 주인이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지워져 갔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 넓은 거실, 밝은 침실. 제가 직접 고른 가구들로 채워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이사 후 처음 온 연락이었습니다. 잘 지내? 응, 미안해, 진심으로. 알아. 용서는 안 되겠지? 당연하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한 번 말하고 싶었어. 이제 연락하지 마. 알았어. 잘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강남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늘 지쳐 보였거든. 지금은 달라. 많이 울었어.
혼자서, 알아. 근데 이겨냈잖아. 응, 이겼어. 카페를 나서며 친구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잖아. 후회 안 해. 그게 날 죽이는 거였을 테니까.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일단은 쉬려고. 그 다음은 그때 생각할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집, 제 이름으로 된 집.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내일도 맑을 거라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 사진.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웃고 있는 제 얼굴,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사진을 찢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상자에 넣어 창고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까요? 아니면 영영 보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사진들이 제 현재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6살의 제 얼굴. 주름이 조금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취미 클래스 앱을 켰습니다. 요리, 그림, 요가.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나씩 신청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에는 혼자 외식을 했습니다. 이태원의 작은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아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는 연인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러갔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야겠다고. 며칠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며 포기했던 꿈.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용기. 홍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계약했습니다. 20평 남짓. 테이블 6개 놓을 수 있는 크기. 인테리어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으로. 오픈 준비를 하며 바빴습니다. 메뉴를 짜고 재료를 구하고 직원을 뽑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달 후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오픈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왔습니다. 첫날 매출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간판에 적힌 그 이름을 보며 웃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라떼를 만들어 날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조명을 끄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최윤이요. 손이 얼었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요. 용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말하고 싶었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카페를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커피를 내릴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게 제 일상이 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것입니다. 계절은 돌고 시간은 흐릅니다. 저도 함께 흘러갑니다. 상처는 아물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처도 제 일부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저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복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이후였습니다. 제 삶을 되찾는 것,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제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할머니, 매주 토요일 오는 대학생 커플, 노트북 들고 와서 하루 종일 작업하는 프리랜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외웠습니다. 취향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곧 나갑니다. 평범한 대화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저에겐 소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카페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문 앞을 쓸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요즘 괜찮아요. 카페는 잘 되고. 네, 적자는 아니에요. 천천히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알아요, 아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소식 들었어? 아니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래. 그게 맞지,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전 괜찮아요. 진짜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과일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사람이 익숙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남편이 돌아서며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인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잘 지내?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계산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가려는데 남편이 문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그냥 잠깐만, 5분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귀찮았습니다. 5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접었어. 알아요.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 그렇겠죠. 너는 잘 지내는 것 같아. 네, 잘 지내요. 카페 한다며. 친구한테 들었어. 네.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남편이 손을 비볐습니다. 추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가봐야 해요. 미안해, 정말로. 그 말 이미 들었어요. 여러 번. 알아. 근데 다시 한번.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저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끝난 관계였습니다.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나왔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최근 사진들, 카페 오픈 날 친구들과 찍은 사진, 혼자 여행 간 제주도 사진, 웃고 있는 제 모습들,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하지만 신랑은 없었습니다. 텅 빈 자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쳤습니다. 재단에 올라섰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웃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5시. 다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혼자여도 좋았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원두를 갈았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픈 시간이 됐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네. 감사합니다. 뭐 드시고 가세요?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로. 네, 곧 나갑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에 담아 날랐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은행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래 서서 별을 봤습니다. 빛나는 점들, 멀리 있지만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여도 빛나야겠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명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적어뒀던 글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거짓을 이기고 감정은 정의를 지킨다. 예전에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읽으며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문장이 더 와닿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끝은 시작이고 혼자는 자유다.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것입니다. 저도 일어날 것입니다. 카페를 열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제 영역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드라마 같은 반전도 없고 극적인 화해도 없습니다. 그냥 한 여자가 배신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입니다. 완벽한 복수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가 대가를 치렀고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잊진 못해도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은 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밤 보낸 것입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당신을 다시 안 보는 거야. 그 문자를 보내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 복수의 완성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더 행복해지는 것. 커튼을 닫았습니다. 조명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생각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악몽은 없었습니다.